늦은 봄날, 서울 변두리의 낡은 단독주택. 그 집엔 막 시집온 새댁 수진의 눈물이 매일같이 젖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단란해 보이는 집이었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이야기는 전혀 달랐습니다. 이 집의 안주인 시어머니 영숙. 그녀는 오랫동안 이 집안의 왕처럼 군림해온 여자였습니다. 아우, 저게 반찬이라고 차린 거야? 우리 집 식구 입이 얼마나 까다로운데. 시댁에 들어왔으면 눈치껏 배워야지. 친정에서 대충 먹던 습관 여기서도 부릴 거야? 아침 식탁에 오른 나물 반찬을 흘끗 보던 영숙은 또다시 날선 목소리를 터뜨렸습니다. 수지는 급히 고개를 숙이며 떨리는 손으로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더 신경 쓰겠습니다. 하지만 영숙의 잔소리는 멈출 줄 몰랐습니다. 남편 준호가 출근 준비를 하는 동안에도 그녀는 끊임없이 며느리를 몰아붙였습니다. 내 아들이 회사에서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알아? 그런 남자 아내가 됐으면 좀 품격을 지켜야 할 거 아냐? 옷차림 좀 봐. 그 촌스러운 원피스는 뭐니? 친구들 모임에 데리고 나가면 내가 얼마나 창피한 줄 알아? 수지는 말없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 원피스는 친정어머니가 결혼식 후 어렵게 사준 것이었습니다. 입을 때마다 따뜻한 위로가 되던 옷이었죠. 하지만 시어머니의 눈엔 그저 초라한 천 조각일 뿐이었습니다. 엄마, 그냥 좀 두세요. 나 늦겠다. 이 여자 교육부터 똑바로 시켜야 해. 결혼할 때 내가 얼마나 반대했는지 알지? 너가 고집안 부렸으면 우리 집안에 이런 초혼년이 들어올 일은 없었을 거야. 그 말은 칼처럼 수진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결혼 전 수진이 가진 건 사랑뿐이었습니다. 가진 것도 배경도 없는 그녀였지만 준호의 곁에서라면 행복할 거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잔혹했습니다. 며칠 뒤 시댁 친척들이 모인 저녁 자리. 수지는 정성껏 음식을 차려냈습니다. 식탁 위엔 잡채, 갈비찜, 여러 반찬들이 빼곡 기노였습니다. 수지는 친척들이 칭찬이라도 해줄까 기대했지만 그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졌습니다. 에이구, 이게 며느리가 차린 거예요? 잡채는 퍽퍽하고 갈비는 간도 안 맞네. 우리 집안 사람들 입맛은 이렇게 허술하지 않거든요. 순간 친척들 사이에서 피식 웃음이 터졌습니다. 수지는 얼굴이 화끈거려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저 집 며느리 참 힘들겠다. 시어머니 입이 칼이지 칼. 하지만 영숙은 눈치 좋다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목소리로 며느리를 공개적으로 깎아내렸습니다. 며느리가 시집을 오면 집안을 빛내야 하는데, 아이고, 저런 여자가 아내가 됐으니 우리 아들만 고생길이 열렸네 열렸어. 그날 밤 수지는 방 한 구석에 앉아 소리 없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 준호는 술에 취해 들어와 아내의 눈물을 힐끗 보더니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말 좀 잘 들어. 괜히 맞서지 말고 그냥 조용히 좀 넘어가. 너만 잘하면 우리 집에서 큰 소리 날 일이 없어. 그 옷 좀 버리고. 수지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수지는 저녁 찬거리를 사러 시장에 갔습니다. 허름한 장바구니를 들고 가격을 흥정하는 그녀에게 시장 상인들이 다정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며느리 사는 집이 어디라고 했지? 아이고, 젊은데 고생이 많네. 얼굴이 반쪽이 됐어. 따뜻한 말 한마디가 오히려 수진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수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채소갓을 치렀습니다. 그녀는 전날 밤 남편이 했던 말을 되새기며 자신이 더 노력하면 언젠가는 어머님도 달라지실 거라 생각했습니다. 수지는 마음을 다잡으며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 집에 거의 다다랐을 때 뜻밖의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죠. 시어머니 영숙이 동네 아주머니들과 모여 앉아 며느리 흉을 보고 있었던 것이었죠. 우리 며느리 말이야, 집안일은 해도 엉망이야. 게다가 친정에 돈까지 보내더라고. 우리 집 재산을 친정에 퍼주려는 속셈아니랐어. 순간 수진의 귀가 얼어붙었습니다. 친정에 보낸 건 병든 아버지 약간 몇 푼이 전부였는데 그마저도 욕이 되는 걸까? 집에 돌아와 문을 닫는 순간 수진은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나? 나는 왜 이 집에 들어와야 했을까?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이 고통의 날들이 훗날 거대한 반전의 씨앗이 될 거라는 것을. 한여름의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어느 날, 집안에는 무거운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시댁의 제삿날, 수지는 이른 새벽부터 부엌에 갇혀 있었습니다. 등에는 땀이 흥건히 흘렀고 손끝은 채소를 다듬다 베인 상처로 시뻘겋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구 하나 고생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너 뭐하는 애니? 생선 비린내도 못 잡으면서 제사상에 올리겠다고? 이런 것도 못하면 시댁에 들어올 자격이 없는 거야. 그 말에 친척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수지는 상처난 손가락을 치마에 훔치며 묵묵히 다시 생선을 손질했습니다. 저녁 무렵 제사상이 차려지고 친척들이 모였습니다. 영숙은 일부러 수진을 불러 세웠습니다. 여러분, 우리 며느리 요리 솜씨 한번 보세요. 이거 누가 먹겠어요? 내 아들 불쌍해서 어쩌면 좋니? 사람들은 피식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진의 얼굴은 점점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아휴, 저 집 며느리 참 기구하다. 영숙 씨가 원래 독하긴 했지만 저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네. 그날 밤 수지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눈꺼풀이 무거워도 머릿속엔 시어머니의 날선 목소리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이 부엌에서 아침밥을 준비하고 있을 때 거실에서 시어머니와 남편이 나누는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야, 내가 뭘 했어? 네가 괜히 저 여자랑 결혼해 고생만 한다니까. 옛날에 네 첫사랑 미란이가 얼마나 괜찮았니? 아직도 혼자라는 얘기 들었어. 기회만 있으면 다시 만나야지. 우리 집안 체면도 세우고. 엄마, 그 얘긴 그만하세요. 다 지난 일이에요. 다 지난 일? 네 아내를 보면서도 그 말이 나오니? 대체 저 여자는 네 옆에 있어서 뭐가 좋아? 가난해 촌스럽게만 하고 집안 망신이지. 수지는 벽 너머에서 그 대화를 들으며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그들은 수진이 듣고 있을 거란 걸 알고 있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아니, 마치 일부러 들으라는 듯이 더 큰 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말대로 해, 알았지? 내가 미란이한테 연락하면 해볼 테니까. 준호가 늦게까지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회사 일 때문에 바쁘다는 말뿐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는 알 길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수지는 장을 보러 나갔다가 우연히 카페 앞에서 익숙한 뒷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준호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맞은편에는 자신과는 달리 세련된 옷차림에 긴 생머리를 한 여자가 예쁘게 웃고 있었습니다. 설마... 그 둘은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 웃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다정하게 그녀의 머리칼을 귀 뒤로 넘겨주자 수진의 손에서 장바구니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집에 돌아온 수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슴속 깊이 응어리진 절망이 그녀의 목을 틀어준 듯 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작은 방에 홀로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집에 들어와 어머님께 매일 모욕을 당하고 이제는 남편마저. 나는 어디에 서 있는 걸까? 하지만 버텨야 해. 내가 이혼한다고 하면 우리 엄마 아빠는 무너지실 거야. 나 하나 행복하게 살기만을 바라는 분들이신데 그분들 가슴에 대못을 박을 수는 없어.
무슨 일이 있어도 버텨야 해. 그녀의 눈물이 방바닥에 떨어져 번졌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아주 작지만 강렬한 불씨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여름 장마가 끝나갈 무렵 수진의 집에는 더욱 짙은 먹구름이 드리워졌습니다. 시어머니 영숙의 멸시는 날마다 심해졌고 남편 준호는 점점 집에 머무는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늦은 밤, 시계가 12시를 넘겼을 때 현관문이 삐걱 열렸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하며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여보, 왜 이렇게 늦었어요? 또 회식이었어요? 피곤해. 잔소리 좀 하지 마. 회사 일 때문에 늦은 거야. 그러나 수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말 속에 담긴 낯선 냉기. 예전에 따뜻했던 남편은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영숙은 동네 아주머니들을 불러놓고 호들갑을 떨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이 얼마나 잘났는지 알아요. 요즘 회사에서 인정도 받고 여자들도 줄줄 따라다닌다니까. 아이고, 입이 귀에 걸렸네. 그런데 며느리는 좀 불쌍하겠어? 예, 너 남편 단속 잘해야겠다. 이 집 아들이 너무 잘나서 다른 여자가 채가면 어떡하니? 쟤 좀 봐라. 촌스럽고 배운 것도 없고 어디 내놓을 체면이 안 서잖아. 저런 애랑 살아주는 우리 아들이 부처님이지. 며칠 후 영숙은 본격적으로 수진을 내쫓기 위한 계략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은밀히 미란과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미란아, 준호랑 다시 만나보니까 어땠어? 솔직히 네만큼 우리 아들한테 어울리는 여자는 없어. 내가 뒤에서 도와줄 테니 잘 해봐. 너만 마음 먹으면 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애를 데려와서는 준호도 지금 후회 중이라니까. 전화기 너머로 미란의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 웃음은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자리를 되찾을 준비가 다 되어 있다는 듯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평소보다 늦게 귀가했습니다. 수지는 초조한 마음으로 문 앞을 지켰습니다. 여보, 또 늦었네요. 요즘 너무 자주 늦는 것 같아요. 무슨 일 있는 거예요? 왜? 의심하는 거야? 회사 일이라고 했잖아. 괜히 피곤하게 캐묻지 마. 그거 의부증이야. 수지는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남편 셔츠에 은은히 스친 낯선 향수 냄새는 그녀의 마음을 옥죄었습니다. 며칠 뒤 시장에서 우연히 만난 이웃 아주머니가 수진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며느리 조심해야겠어. 내가 며칠 전에 카페에서 그 집 남편 봤는데 옆에 낯선 여자가 있더라고. 둘이 아주 다정하게 앉아 있던데. 순간 수진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럼 그렇지. 그녀가 예전에 보았던 그 장면은 우연이 아니었던 것이었죠. 하지만 시련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영숙은 저녁 준비를 하다 말고 멍하니 생각에 잠긴 수진을 보고는 몰아붙이게 시작했습니다. 얘, 솔직히 말해. 너 요즘 이상해. 계속 멍하니 무슨 생각하는 거야? 혹시 딴 남자 생긴 거 아니야? 너 같은 생긴 애들이 호박씨 까는 거야. 수진의 손끝이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그날 밤 수진은 처음으로 거울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눈 밑에 짙게 내려앉은 그늘, 메마른 얼굴, 그리고 굳게 담은 입술.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얼마나 더 견딜 수 있을까? 아니, 언제까지 이렇게 당하고만 있어야 할까? 일주일 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 말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남편 준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무언가가 이상했습니다. 준호의 목소리 뒤로
낯선 여자의 웃음소리가 섞여 들렸던 것입니다. 수지는 황급히 앞치마를 벗으며 거실로 나갔습니다. 거기 서 있는 여자를 본 순간 수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긴 생머리에 우아한 원피스를 입은 여자, 미란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어머, 미란이가 왔네? 야, 준호 친구 왔는데 왜 그리 멍하게 서 있어? 어서 차라도 대접해야지. 친구? 수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숙이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미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너무 뵙고 싶어서 제가 오빠한테 어머님 뵈러 가자고 졸랐어요. 불편하신 거 아니죠? 불편하긴 무슨. 오랜만에 보니까 너무 좋다. 맨날 집에 있는 저 칙칙한 것만 보다가 이쁜 미란이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네. 수진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찻잔을 꺼내면서도 거실의 대화가 깃전을 때렸습니다. 오빠, 요즘도 골프 치세요? 요즘은 바빠서. 제가 회원권 있거든요. 다음 주에 같이 칠까요? 수지는 차를 따르며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찻잔이 덜컥거렸습니다. 거실로 나가자 미라는 준호 옆에 바짝 붙어 앉아 있었습니다. 수진이 쟁반을 내려놓자 시어머니가 쏘아붙였습니다. 수진아, 과일은 안 깎아. 손님 오셨는데. 어머, 언니. 결혼식 때 뵙고 처음이죠? 잘 지내셨어요? 미란이 산냥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수진을 비웃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물 한 잔만 갖다 줘. 목이 말라서. 그때 미란이 벌떡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아, 제가 따라 드릴게요. 미란은 마치 자신이 이 집의 안주인이라도 되는 양 자연스럽게 준호의 잔에 물을 따랐습니다. 시어머니 영숙은 흡족한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부엌에서 과일을 깎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칼질을 하는 손이 자꾸 떨렸습니다. 미라는 앨범을 꺼내달라며 준호와의 추억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봐요, 어머님. 저희 대학 축제 때 찍은 거예요. 어머, 그때 너희 정말 잘 어울렸는데. 시어머니의 말에 수진의 가슴에 비수가 꽂혔습니다. 야, 설거지는 다 했어? 네, 어머님. 그럼 저녁 준비나 해. 미란이 저녁 먹여서 보내야지. 갈비찜 해. 미란이가 그거 좋아하거든. 수지는 입술을 물어뜯었습니다. 입안에서 비린맛이 났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는 동안 거실에서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준호와 미란 그리고 시어머니. 마치 수지는 이 집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미란이 나가고 나서야 영숙은 수진에게 돌아섰습니다. 야, 설거지 빨리 해. 그리고 내일은 집 청소 좀 제대로 해. 오늘 미란이가 먼지 많다고 하더라. 준호는 한마디 말도 없이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부엌 싱크대 앞에 서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입술에서는 아직도 비린 맛이 났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초라했습니다. 이대로는 아니 돼. 수진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눈물은 이미 마른 지 오래였죠. 그 자리에 차가운 결심이 자리 잡았습니다. 복수할 거야. 나를 이렇게 무시한 것들 모두 후회하게 만들 거야. 수지는 거울 속 자신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을 것이다. 더 이상 당하지 않을 것이다. 창밖에는 초승달이 떠 있었습니다. 그 달빛처럼 차갑고 날카로운 결심이 수진의 가슴 속에 새겨졌습니다. 복수는 이제 시작이다. 수지는 지난 몇 주 동안 집안일에 억눌리면서도 속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외도와 시어머니의 노골적인 멸시는 그녀를 무너뜨릴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마음속에 차오른 분노는 차갑게 굳어 복수라는 단어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그러나 치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남편 준호의 불륜 증거 확보였습니다. 수지는 몰래 카메라와 녹음기를 준비했습니다. 스마트폰과 차량의 작은 위치 추적기를 설치하며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매 순간 긴장되었지만 마음속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위치 추적기가 가리킨 곳은 시내에 있는 한 호텔이었습니다. 수지는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단단히 쥐고 천천히 호텔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로비 한편에 앉아있는 준호와 미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거리낌 없이 손을 잡고 웃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숨을 죽이고 녹음기를 켰습니다. 준호가 미란에게 속삭이는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미란아, 네가 있어서 다행이야. 집에 돌아가면 그 우울한 여자 얼굴만 봐도 답답했는데 너랑 있으니까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아. 나도 마찬가지야, 오빠. 나는 오빠가 결국 나한테 돌아올 줄 알았어. 수지는 손끝이 떨렸지만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사진과 녹음, 모든 증거가 차곡차곡 쌓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수지는 날카로운 전략을 세웠습니다. 준호와 미란의 관계를 더 깊게 관찰하고 공개할 시점을 조율하며 동시에 시어머니 영숙이 막말을 할 때마다 조용히 녹음기를 켰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진의 심리는 점점 강인해지고 감정의 파고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날 밤 수진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눈빛은 예전과 달랐고 굳은 의지가 얼굴 전체에 번져 있었습니다. 과거의 눈물, 모욕, 배신 모두가 지금의 힘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내가 움직일 차례야. 모든 것을 바로잡을 거야. 속으로 다짐하며 수지는 손에 쥔 증거 파일을 단단히 움켜쥐었습니다. 이제 수지는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외도, 시어머니의 음모, 그리고 과거의 모욕까지 모두 계산해 넣은 복수 계획이 완성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싸움은 이제 시작일 뿐이며 앞으로 펼쳐질 사건들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하고 치밀할 것이라는 것을. 영숙은 서재에 앉아 서류를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건넨 이혼 소송 관련 서류였습니다. 장 변호사님, 확실하게 처리해 주셔야 해요. 수진이한텐 한 푼도 주면 안 돼요. 사모님, 하지만 혼인 기간이 5년이 넘었고 재산 분할 청구권이 그러니까 방법을 찾아달라는 거잖아요. 영숙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우리 준호가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 얼마나 많은데 전부 혼인 전 재산이라고 주장하면 되잖아요. 그 부분은 입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최대한이 아니라 확실하게요. 그리고 수진이가 잘못했다는 증거도 만들어야 해요. 집안일을 제대로 안 했다든지 시어머니를 막대했다든지. 변호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숙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며칠 전 미란과 만났을 때의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어머님, 제가 준호 오빠를 정말 사랑해요. 수진 언니만 없다면... 걱정 마.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준호도 이미 마음이 너한테 가 있잖아. 영숙은 재산 상속 서류도 다시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유언장을 새로 쓰는 것이었습니다. 준호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되 만약 수진과 결혼한 상태라면 상속에서 배제한다는 저항을 넣었습니다. 준호, 엄마 말 잘 들어야 해. 미란이와 결혼하면 네 인생 피는 거야. 영숙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영숙과 준호는 몰랐습니다. 수진이 이미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그날 밤 수진은 조용히 준호의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준호가 샤워하는 동안이었습니다. 화면에는 미란과의 메시지가 가득했습니다. 오빠, 오늘 호텔에서 만날까요? 어머니가 다 계획하고 계세요. 곧 수진 언니랑 이혼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결혼하면 신혼여행은 유럽으로 가요.
수지는 침착하게 메시지들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정신은 또렷했습니다. 다음 날 수지는 개인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변호사님, 이혼소송 준비를 하고 싶습니다. 젊은 여성 변호사 김민지는 수진을 마주보며 말했습니다. 증거가 있으신가요? 수지는 준비해온 파일을 꺼냈습니다. 준호와 미란의 문자 메시지, 호텔 예약 내역, 신용카드 사용 내역,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준호와 미란이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명확하네요. 그리고 이것도 있습니다. 수지는 또 다른 파일을 건넸습니다. 시어머니 영숙의 음성녹음 파일이었습니다. 너 같은 게 우리 집 며느리라니 창피해. 네가 뭐라고 우리 집안 재산을 나눠가져? 당장 이혼하고 나가. 아니면 쫓겨날 거야. 녹음 파일이 재생되는 동안 변호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명백한 범죄입니다. 이혼 사유로 충분하고 위자료 청구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거예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배우자의 부종행위, 시어머니의 언행, 혼인 기간, 재산 규모를 고려하면 최소 5억에서 최대 10억까지도 가능합니다. 일주일 후 준호에게 이혼 소송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이게 뭐야? 준호는 서류를 들고 수진에게 소리쳤습니다. 이게 뭐야? 네가 나한테 이혼 소송을? 수진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먼저 개신했잖아요. 미란 씨와의 관계 다 알고 있어요. 준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오해야. 오해요? 호텔 예약 내역에 문자 메시지까지 다 있는데? 그때 영숙이 달려왔습니다. 뭐? 이혼 소송? 네가 감히? 어머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동안 저한테 하신 말들 다 녹음되어 있어요. 변호사님께 전부 넘겼습니다. 영숙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변했습니다. 이게 감히! 더 이상은 참지 않을 거예요. 법정에서 봐요. 수지는 돌아서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뒤에서 영숙의 고함 소리가 들렸지만 이제 그녀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법정 싸움은 치열했습니다. 영숙과 준호 측 변호사는 수진이 집안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준호가 외도한 것은 수진의 냉담한 태도 때문이라고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변호사는 냉정하게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재판장님, 이것은 피고 남편과 제3자의 불륜관계를 입증하는 문자 메시지입니다. 2년 전부터 지속적인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피고 시어머니의 음성 녹음입니다. 원고에게 가한 언어 폭력의 증거입니다. 재판장은 증거들을 하나하나 검토했습니다. 준호는 증인석에서 우물쭈물했습니다. 저는 그냥 친구 사이였습니다. 친구 사이가 호텔에서 정기적으로 만납니까? 김민지 변호사의 날카로운 질문에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영숙은 방청석에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계획이 어긋나고 있었습니다. 3개월 후 판결이 났습니다.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7억 원을 지급하라. 또한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의 40%를 재산 분할로 지급하라. 재판장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준호는 멍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영숙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벌떡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이건 너무 과한 판결입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판결에 불복하시면 항소하십시오. 수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김민지 변호사가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법정 밖으로 나오자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수지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영숙과 준호 그리고 미란이 뒤에서 나왔습니다. 영숙이 수진에게 독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넌 후회할 거야. 수지는 차분하게 돌아봤습니다.
후회는 어머님이 하실 겁니다. 저를 얕잡아 본 대가를 제대로 치르셨으니까요. 미라는 준호의 팔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여유가 없었습니다. 7억의 위자료와 재산 분할, 준호에게 남은 것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오빠, 우리 어떡해? 미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수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당당하게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한 달 후 수지는 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한강이 보이는 넓은 거실에서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핸드폰에 김민지 변호사의 메시지가 왔습니다. 위자료 전액 입금 확인했습니다. 재산 분할도 이번 주 안에 완료됩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수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5년간의 고통스러운 결혼 생활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당당하게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수지는 컵을 들어 창밖을 향해 가볍게 들어 보였습니다. 자유를 향한 건배였습니다. 그날 저녁 영숙의 집에서는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게 다 네 잘못이야. 네가 바람만 피우지 않았어도 엄마가 이혼하라고 했잖아요. 7억씩이나 줄 줄 알았어? 그리고 재산 분할까지 우리 재산이 반토막 났단 말이야. 미라는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더 이상 예전처럼 당당하지 않았습니다. 준호의 재산이 크게 줄어든 지금 그녀의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미라는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영숙은 그 모습을 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결국 남은 것은 패배감 뿐이었습니다. 수지는 새로운 삶을 준비했습니다. 받은 돈으로 작은 반찬 가게를 열기로 했습니다. 항상 꿈꿔왔던 일이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을 것이다. 더 이상 참지 않을 것이다. 수지는 거울을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제 자신감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에게는 새로운 아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진이네 반찬 가게 오늘 오픈합니다. 현수막이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수진은 깨끗한 앞치마를 두르고 가게 앞에 섰습니다. 작지만 깔끔한 가게였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정갈하게 담긴 반찬들이 보였습니다. 사장님, 첫날부터 대박이네요. 한 아주머니가 김치를 사며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들러주세요. 수지는 환하게 웃으며 반찬을 포장했습니다. 예전에 그 초라하고 위축된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오후 3시쯤 가게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섰습니다. 어서 오세요. 수진이 고개를 들었다가 멈칫했습니다. 눈앞의 남자가 너무나 낯이 익었습니다. 수진아, 강민혁. 고등학교 동창이자 한때 수진을 좋아했던 남자였습니다. 와, 정말 수진이 맞네. 여기서 다 만나네. 민혁은 반가운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오빠, 정말 오랜만이에요. 여기는 어쩐 일이세요? 회사가 근처라서 점심 먹고 산책하다가 반찬 가게 오픈한 거 보고 들어왔는데 설마 네가 사장일 줄은. 두 사람은 오랜만에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민혁은 IT 회사에서 임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미혼이었습니다. 결혼식은 못 가서 미안했어. 준호랑은 잘 지내지? 민혁의 말에 수진의 얼굴이 잠시 굳었습니다. 사실은 저 이혼했어요. 민혁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수진의 표정에서 뭔가 쉽지 않은 일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오빠, 커피 한 잔 할래요? 오랜만에 만났는데. 그래, 좋지. 근처 카페에서 수지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준호의 외도, 시어머니의 만행, 그리고 이혼 소송. 민혁은 조용히 듣다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제는 괜찮아요. 위자료도 받았고
새 출발했으니까. 하지만 수진의 눈빛 깊은 곳에는 아직 남아있는 분노가 있었습니다. 수진아. 민혁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 사람들 그냥 넘어가기엔 너가 당한 게 너무 크잖아. 내가 도와줄게. 민혁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나한테 방법이 있어. 그 사람들이 제대로 대가를 치르게 해줄 수 있어. 수지는 민혁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떻게요? 일단 준호가 뭐 하는지부터 파악해야 해. 내가 알아볼게. 일주일 후 수지는 민혁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진아, 준호 그 친구 지금 완전히 궁지에 물렸더라. 위자료에 재산 분할로 재산이 반토막 났고 불륜 이슈로 회사에서도 잘렸어. 그리고 지금 돈벌이에 혈안이 되어 있대. 주식, 코인 이런 거 손대고 있다던데. 민혁의 목소리에서 계획이 느껴졌습니다. 내가 우연히 만난 척할게. 그리고 미끼를 던질 거야. 아주 달콤한 미끼. 3일 후 민혁은 준호가 자주 가는 헬스장에 등록했습니다. 우연을 가장한 만남을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준호 아냐? 민혁이 러닝머신 위에 준호에게 다가갔습니다. 민혁이? 준호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진의 고등학교 동창 민혁. 그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와, 여기서 다 만나네. 운동 다니냐? 최근에 등록했어. 민혁은 자연스럽게 준호 옆 러닝머신에 올랐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그냥 그렇지 뭐. 준호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민혁은 속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나는 요즘 좀 바빠. 회사 일도 있고 투자도 좀 하고 있어서. 투자? 준호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주식 쪽인데 요즘 대박 나는 종목 하나 있거든? 정말? 무슨 종목인데? 준호가 러닝머신을 멈추고 다가왔습니다. 민혁은 마치 비밀을 털어놓듯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여기서 말하긴 그런데 내부 정보야. 곧 대형 프로젝트 수주가 확정될 회사인데 아직 공개 안 됐어. 어느 회사? 다올테크. 들어봤어? 중소기업인데 곧 대기업이랑 계약 체결된대. 주가가 최소 3배는 뜰 거야. 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그런 정보를 어떻게? 우리 회사 이사가 그 회사 사장이랑 친구거든. 확실한 정보야. 나도 이번에 크게 한 방 벌 생각이야. 근데 이런 정보는 외부에 절대 말하면 안 돼. 너한테만 특별히 알려주는 거야. 고마워, 민혁아. 나도 좀 투자해볼게. 민혁은 교묘하게 준호의 욕심을 자극했습니다. 준호의 얼굴에 희망이 번졌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는 집에 돌아와 컴퓨터를 켰습니다. 다올테크 주식을 검색했습니다. 차트는 평범했지만 민혁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3배. 지금 내 재산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번 기회에 만회해야 해. 준호는 영숙을 불러 투자에 대해 설명하며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달라고 말했습니다. 영숙은 불안했지만 준호의 목소리에 확신이 넘쳤습니다. 영숙은 아들의 눈빛을 보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준호에게 넘겨줬습니다. 다음 날 준호는 은행에 갔습니다. 남은 재산을 전부 인출했습니다. 3억. 위자료를 주고 남은 전 재산이었습니다. 이번에 9억으로 만들면 돼. 거기다 엄마가 주는 돈까지 넣으면 그럼 다시 일어설 수 있어.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다올테크 주식을 전량 매수했습니다. 사실 다올테크는 민혁이 준비한 함정이었습니다. 그 회사는 곧 대형 횡령 사건으로 수사를 받을 예정이었고 주가는 폭락할 운명이었습니다. 민혁은 내부 고발자를 통해 이 정보를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2주 후 속보입니다.
다올테크가 대규모 분식 회계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뉴스가 터지자 다올테크 주가는 순식간에 폭락했습니다. 상한가를 치더니 거래 정지가 되었고 다시 거래가 시작되자 하한가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안 돼! 안 돼! 준호는 컴퓨터 앞에서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3억이 3천만 원도 안 되게 쪼그라들었습니다. 준호의 절규에 깜짝 놀란 영숙이 달려왔습니다. 엄마, 다 잃었어. 전부. 준호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뭐라고? 3억을? 전부? 내 돈은? 내 돈을! 전부 다 망했다고! 영숙은 비틀거렸습니다. 이제 남은 건 집 한 채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미란이 준호를 찾아왔습니다. 준호는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멍청한 거야, 뭐야? 지금 그렇게 넋놓고 있는다고 답이 나와? 그러게 왜 전 재산을 다 투자해? 미친 거야? 미란이 날카롭게 쏘아붙이는 소리를 듣고 영숙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미란아, 조용히 좀 해. 골이 다 아프다. 내 아들 가뜩이나 속상한데 너가 이럴 때 좀 보듬어줘야지. 어머님도 마찬가지예요. 아들 하나 제대로 못 키워놓고. 처음부터 이상했어요. 수진 언니한테 위자료를 왜 그렇게 많이 줘요? 변호사도 제대로 못 쓰고. 그리고 이제는 주식으로 남은 돈까지 다 날리고. 너 지금 우리 준호를 돈으로 보는 거야? 당연한 거 아니에요? 솔직히 당신 아들 잘생긴 것도 아니고 성격 좋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나마 돈이 있으니까 만난 거지. 쥐똥만한 돈도 없었으면 제가 뭐하러 이딴 이혼남을 만나겠어요. 미란의 말에 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미란은 가방을 집어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잘 사세요. 그리고 어머님도 이제 나이 좀 생각하세요. 아들 인생 망치지 말고. 쾅 소리를 내며 문이 닫혔습니다. 거실에는 침묵만 남았습니다. 영숙은 소파에 주저앉았고 준호는 바닥에 웅크리고 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다 끝났어. 다 끝났어. 영숙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계획했던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수진을 쫓아내고 미란을 며느리로 만들려던 계획. 그 모든 것이 허사가 되었습니다. 이게 다 수진이 깨 때문이야. 영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돌이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같은 시각 수진의 반찬 가게 민혁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수진이네 반찬 전국 100호점 돌파. 뉴스에서 앵커가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소자본 창업으로 시작해 3년 만에 전국 프랜차이즈로 성장한 수진이네 반찬. 오늘 김수진 대표를 모시고 성공 비결을 들어보겠습니다. 화면에 수진이 나타났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에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은 그녀는 3년 전에 그 초라했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정성과 신선함이 비결입니다. 모든 반찬은 당일 조리하고 인공 조미료는 일체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내년에는 해외 진출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수진의 당당한 모습이 화면 가득 채워졌습니다. 같은 시각 좁은 월세방. 영숙은 낡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수진을 보는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준호야! 준호야! 영숙이 작은 방으로 뛰어갔습니다. 뭐야, 엄마. 자고 있잖아. 준호는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TV 좀 봐. 수진이가 나왔어. 준호가 벌떡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수진이가 회사 CEO가 됐대. 프랜차이즈 100호점이래.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호는 핸드폰을 꺼내 검색했습니다. 수진이네 반찬을 치자 수많은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3년 만에 연매출 200억 달성. 김수진 대표 올해의 여성 기업인상 수상. 소자본 창업 성공 신화. 준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 이거 진짜 우리가 아는 수진이 맞아? 사진 좀 봐. 맞잖아. 기사 속 수진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고급 호텔에서 열린 시상식 사진, 새로운 매장 오픈 현장, 직원들과 함께 찍은 단체 사진. 망할. 전현이 이렇게 잘 되다니. 준호가 핸드폰을 집어 던졌습니다. 영숙은 식당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손은 거칠어졌고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아줌마, 설거지 더 빨리 좀 해요. 손님들 기다린다고. 주방장이 소리쳤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영숙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남의 밑에서 구박을 받으며 일하게 될 줄은. 에휴, 나이 들어서 손도 느려. 옆에서 일하는 이모가 중얼거렸습니다. 영숙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퇴근 후 영숙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준호는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요즘 그는 직장도 없이 집에만 있었습니다. 준호는 회사에서 해고당했습니다. 미란과의 불륜 사실이 회사에 알려졌고 사생활 문제라는 명목으로 정리해고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준호야. 영숙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이한테 가보는 게 어떨까? 뭐? 수진이가 지금 잘 나가잖아. 우리가 용서를 구하면. 미쳤어? 걔한테 왜 가?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우리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 월세도 밀렸고 생활비도 없고. 영수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준호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이대로는 정말 길거리에 나앉을 판이었습니다. 일단 알아나 보자. 일주일 후 영숙과 준호는 수진의 회사 앞에 섰습니다. 수진이네 반찬 본사. 현대식 건물 앞에 큰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깔끔한 사무실이 보였습니다. 영숙이 먼저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밝게 웃는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저 김수진 대표님 만나러 왔는데요. 예약하셨나요? 아니요. 그냥 죄송합니다만 대표님은 예약 없이는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대표님이랑 아는 사이예요. 가족이라고 전해주세요. 준호가 끼어들었습니다. 가족이요? 직원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직원은 어딘가로 전화를 거는 듯 보였습니다. 대표님께서 만나지 않으신대요. 뭐? 영숙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다시 전해봐요. 시어머니 영숙이랑 전 남편 준호가 왔다고. 죄송합니다만 대표님께서 분명히 거절하셨습니다. 나가주세요.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수진아. 영숙이 소리쳤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수진은 우아한 원피스에 하이힐을 신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민혁이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영숙이 달려가려 했지만 경비가 막아섰습니다. 수진은 차갑게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아, 제발 우리 얘기 좀 들어봐. 준호가 애원했습니다. 수진아, 우리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영숙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수진은 민혁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민혁이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은 저한테 뭐라고 하셨죠? 너 같은 게 우리 집 며느리라니 창피하다. 당장 나가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준호 씨, 당신은 저를 배신하고 바람 피웠죠?
미란 씨와 호텔에서 만나면서 저한테는 야근한다고 거짓말했어요. 수진아, 내가 정신이 나갔었어. 제발. 수진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당신들이 저한테 했던 것처럼 저도 당신들을 똑같이 대하는 거예요. 이게 공평한 거잖아요. 다시는 제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당신들은 이미 제 인생에서 지워진 사람들이에요. 수진은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민혁이 그녀의 어깨에 팔을 두르며 함께 걸었습니다. 영숙과 준호의 외침이 뒤에서 들렸지만 수진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경비가 두 사람을 밖으로 빌어냈습니다. 영숙과 준호는 건물 앞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며 그들을 이상하게 쳐다봤습니다. 엄마, 이제 어떻게?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숙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수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민혁이 그녀를 안아주었습니다. 수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영숙과 준호가 터덜터덜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초라하고 비참한 뒷모습이었습니다. 민혁이 수진의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결혼식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6개월 전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수진과 턱시도를 입은 민혁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뭐 먹을까? 당신이 좋아하는 거 먹어요. 그럼 집에서 요리할까? 내가 만든 음식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며?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영숙과 준호는 좁고 어두운 방에서 각자의 잠자리에 누워 있었습니다. 준호야, 자니? 준호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영숙도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하지만 후회는 이미 늦었습니다. 세상은 공평했습니다. 그들이 뿌린 대로 거두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수지는 그녀가 받아야 할 행복을 당당하게 누리고 있었습니다.